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우려가 엄청 시장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포트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많이 내려놨다고 해요. 12월 연말부터 많이 시작됐고, 그럼 그들이 또 이렇게 주식을 팔면 또 다른 사는 쪽이 있을 거예요. 사실 공매도나 숏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펀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주식을 팔면 다른 쪽을 베팅해서 보통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저희도 어떤 포트 조정을 해야 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또 갑자기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크게 변동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계속 포트 봐주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글을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으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또 어떤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가 상승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가는 중국 경기 우려 등으로 작년 내내 사실 내려가고 있었어요. 연초에 잠깐 몰랐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심지어 60불 중반, 65불도 깨지는 이런 정도까지 유가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들어서부터 유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요, 지금 저점 60불 중반에서 지금 77불까지 유가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수요 공급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방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인 것 같아요.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급등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이만큼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는 나라를 미국이 그 전에도 그럼 제재하지 않았을까? 사실 유럽도 러시아의 관계를 계속 줄이고 있었고요.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재는 좀 더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먼저 그림자 선박이 있습니다. 그림자 선박이 뭘까요? 국적이 없는 선박이에요. 러시아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 선박으로 옮기면 안 되니까, 러시아 선박인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붙였거나 약간 이런 이상한 선박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었고,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1월 들어서는 중국까지도 여기 동참해서 중국도 이거는 우리 산동성 항에 못 들어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림자 선박이 규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이든이 아직 가기 전에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좀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 수송 그림자 함대 제재,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러시아가 이제 어디에 보냈냐 보면은 이 그림자 선박으로 미국까지 속여서 보내는 건 잘 별로 없었겠죠. 주로 중국에 저희가 티팟이라고 조그만 이런 정유업체 이런 거 있어요. 인도도 있겠죠. 이런 데로 많이 보냈어요. 여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겠죠. 이런 그림자 선박으로 옮기는 원유들은 당연히 싸게 줄 거 아니에요. 10불에서 20불을 싸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걸 사서 싼 정유 제품을 또 수출하거나 만들어서 내수로 판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유업체도 힘들어지고 정제 마진도 안 좋아지고 이런 흐름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죠. 이 푸틴의 자금줄을 좀 원천 몽쇄하겠다. 야, 이게 사실 바이든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보통 레임덕이라고 끝날 때쯤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분은 정말 마지막 나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정책을 하시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자 선박 규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선박 보험사를 제재했대요. 선박은 굉장히 한 방이 크잖아요. 한 번 가라앉는다, 이거 엄청 큰일이기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러시아 선박 보험이 없으면 출항을 하기 힘들겠죠. 이걸 노리고 러시아에,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잉고스트라, 알파스트라 코바니 이런 보험사를 제재했대요. 그 다음에 생산해서 파는 데도 제재해야 되잖아요. 가스프롬 네스트, 수르구트 네프테가스, 이런 두 개의 대형 기업을 또 제재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작년 수출 30%, 그 다음에 러시아 에너지 관료 기업인 이런 거 다 제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방위로 강한 제재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던 중국의 그런 티팟 같은 정유소나 인도나 이런 데서 중동 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유가가 수요 늘어나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관계는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바이든이 내린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랑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하냐에 따라 이거는 또 바뀔 수 있어요.
들어와서 풀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러시아 제재가 원유,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요 쪽 측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고용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경제가 좋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요.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는 거죠. 고용이 많으면 사람이 많이 들고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경제 액티비티가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경제가 좋다는 거 또 수요가 좋다는 거 즉 유가의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용 지표뿐이 아니라 ISM 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경제 지표들이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금리 인하가 크게 필요 없는 환경이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많으면 미국은 차를 탈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워낙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수송용이 원유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또 뭐 소비도 늘 거고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또 유가라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이런 많은 다른 재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체 인플레이션 올릴 텐데요. 이번에 고용 호조를 보면은 저희가 164K, 그러니까 16만 4천 명 정도 증가할 거 생각했었는데 25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4.2%에서 4.1%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고용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인플레 요인이 있었고요. 또 연말에 소비 자체가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9.9%나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설명이 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옮겨왔어요. 그래서 12월에 뭐 연말에 우리가 보는 기간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더 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마스터카드에서 얘기하는 숫자도 지금 3.8% 정도 올랐다. 작년에 성장보다 올해의 수요 성장이 더 컸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나 고용이나 모든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 요인이 생각보다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을 좀 살펴봤는데 또 중요하지만 변동성이 큰 요인 기름, 가스에 뭐가 있을까요? 날씨죠, 날씨. 날씨는 사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거나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고요. 뭐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그분들도 틀려요. 이게 되게 잘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의 급등에 보면 날씨 요인이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 춥다가 갑자기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춥고 뭐 최근은 요즘에 많이 발달해서 예측이 되잖아요. 1월 25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추울 거다 이런 얘기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건 기름도 있지만 가스예요. 가스는 저장이 안 되고 가스의 변동성이 훨씬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의 비중도 아무래도 좀 있어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는 전기의 발전에 제일 많이 쓰고요. 발전용이 제일 크고 뭐 난방용, 레지던셜이라고 난방용도 좀 있고요. 사실 원유는 수송용이 큽니다. 자동차로 다니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발전이나 뭐 난방용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용도로 뭐 조금씩 쓰입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면 4.2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헨리허브 가격이고요. 저희가 아마 가스가 오를 때 보면 뭐 원유랑 연동된 아시아의 가스나 뭐 유럽의 가스 이런 데들이 많이 오르고요. 이 헨리허브 가스는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잠깐 오른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미국에는 가스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가스는 수출하기가 일단 어려웠어요. 미국은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연결할 수 없잖아요. 배로 보내야 되는데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걸 수출을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뭐 민주당 공화당 막 계속 얘기가 있어서 수출이 잘 안 됐어요. 그렇다면 내수만 볼 때 미국은 가스가 많은 나라인데 디맨드는 미국 내수만 있다. 그럼 당연히 가스 가격이 안정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출이 좀 되려고 해요. 막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는 수출을 더 하겠대요. 그래서 구조적 요인이 생긴 상태에서 추워요. 그럼 내수 요인이 생겨서 이제 내수에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급등하는 과정에 항상 설명이 붙어요. 보통은 어차피 추운 거 끝나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추운 거 끝나도 그럼 수출하면은 나중에 결국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거 약간 가스 가격의 업트렌드는 좀 사실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23불 지금 방금 봤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자주 보던 가격은 아니에요. 뭐 3불 때, 2불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뭐 천연가스 ETF라든가 뭐 관련 기업들이 많이 급등한 상황이에요. 가스 수요에 대해서 뭐 한파나 이런 요인도 있고 뭐 미국의 수출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또 내수 수요에서 AI 데이터 센터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 발전용이 지금 보시면 이 가스 수요에서 뭐 30~4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가스 전력 발전이 천연가스로 발전소가 더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AI 데이터 센터의 가스와 이제 수출용 가스 수요를 더하면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는데 이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환경으로 25년, 6년 가면서 바뀔 수 있다. 이게 뭐 저희 추정이 아니고 미국의
EIA라고 이쪽 미국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 쪽을 보는 그 정부 기관에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 왜 AI 데이터 센터에 가스 발전을 많이 쓰냐 이걸 한번 저도 이렇게 좀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원자력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가스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가스예요. 왜 가스가 그럴까? 사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틀어놓으면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그 데이터 클라우드 쓰는데 중간에 멈췄다가 뭐 낮엔 하고 밤엔 안 하고 하지 않잖아요. 24시간 뭐 연중 가동합니다. 계속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원이 뭐 대표적으로 가스 발전, 석탄화력 같은 것도 있겠지만 탄소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스 발전이나 원자력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고요. 신재생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ESS를 뭐 좋아했던 건데 ESS를 설치해서 발전을 하고 뭐 많이 발전될 땐 저장을 했다가 조금 발전될 때는 다시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쓸 수 있겠지만 사실 기저에 천연가스와 원전으로 인한 발전을 깔아놔야 되겠죠, 결국은. 그리고 그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또 비교해 보면요, 둘 다 24시간 연중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같지만 원전은 설치가 오래 걸립니다. 잘 아시죠? 그건 오래 걸리고 가스 발전이 이 화력에서도 굉장히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면 가스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뭐 10년 후에 이게 개화할 거야 뭐 이게 아니잖아요. AI는 지금 개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단기적인 가스 발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한번 보면 원자력 발전으로 유명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작년에 데이터 센터 니즈 때문에 전력수요가 크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회사인데 올해 들어서 또 35%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해 주가 오른 회사가 별로 없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랬냐? 뭐 정부에서 여기 원전을 해서 전기를 사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이 최근에 천연가스 발전 회사를 샀대요. 상대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를 싸게 잘 샀는데 이 회사는 그 가스 발전 인수를 통해서 원자력과 가스 발전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 그러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1년 동안 뭐 170%가 오르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데이터 센터로 인한 가스 발전 수요 증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LNG 수출 터미널, LNG가 수출되는 게 엄청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가스라는 커머디티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LNG 수출 터미널이라는 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게요. 트럼프가 LNG 수출을 장려한다고 했을 때 미국 원래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좀 더 파봤더니 생각보다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더라고요. 바이든은 원래 정책상으로 처음 취임할 때부터 LNG나 뭐 화석연료, 뭐 수출 뭐 이런 거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중간에 지나서 24년이 돼서도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LNG 수출 터미널 신규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후 유권자를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정책을 또 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LNG 수출 터미널 신규 건설을 일시 중단하였고 기존 거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심지어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게 돼요. 바이든이 나오지도 않았죠. 선거에 나오지도 않았고 트럼프가 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12월까지도 정책을 냈습니다. 또 신규 수출 승인 차단 총력전 이런 거에 대해 기사를 냈어요. 아니, 정책을 냈어요. 기사가 나왔고 이 트럼프 LNG 확대에 찬물 끼얹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 제가 원한다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뒤집어 버리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로 바이든이 LNG 수출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수출 터미널 뭐 이미 지금 짓고 있던 게 많이 완공이 돼요. 트럼프가 와서 오늘부터 3년 동안 짓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어지고 있는 게 완공이 25년 중반부터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규 건설까지 내주면서 이 모멘텀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게 트럼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속도도 좀 빨라지겠죠. 참고로 바이든 때도 그렇게 해서도 결국 미국 내 가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신재생이 늘어나고 있을 때 미국은 가스만 주구장창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2월에 가스 수출도 4.5% 성장하면서 예상을 초과해서 더 올라갔고 그래서 올해 연간의 전망을 지금 높이고 에너지 기관들이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 대응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단지 뭐 원유에 대해서 이런 포지션보다는 이 가스 수출 LNG와 관련된 포지션에 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저희가 가격만 놓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뭐 유가 오를 줄 알았는데 유가 빠지면 이거 그럼 이 논리 다 없애야 되나?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 성장주와 달리 원자재주를 기반으로 한 투자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이 성장주의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스 터미널이 지어지고 가스의 실제 수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가스 가격을 갖고 트레이딩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이 구조적 수요 성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요 공급 밸런스가 바뀌면서 미국 내 가스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 가스 수출과 관련된 체인을 그냥 전체적인 원자재 쪽보다 좀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가스 중단, 미국의 가스 수출 터미널 완공,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 그다음에 뭐 유럽의 이런 액션들, 뭐 이런 것들이 조합됐을 때 이 가스 수출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가와 가스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또 좀 신기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주목받는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미국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중요한 하나가 또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 아침부터 이렇게 다 먹습니다. 여러 개씩 먹고요. 이 계란이 뭐 옛날에 미국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1불 정도면 12개를 살 수 있었거든요. 한 세트 보통 12개잖아요. 한 더즌이라고 12개를 살 수 있는데 1불이면 얼마죠? 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가서 이게 달걀 가격 보니까 6불이 됐더라고요. 이게 원자재 지표에서 6불이에요. 보통 원자재 지표보다 우리 훨씬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싼데 뭐 월마트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월마트를 들어가 봤더니 뭐 7불 40전 정도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살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는 가격이에요. 나 계란 한 세트에 1불에 먹었는데 와 이거 뭐 7불이라고? 뭐 이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유기농도 아니고 그냥 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트 밸류 뭐 이런 모델이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뭐 계란이 그렇다고 뭐 얼마 차지하겠어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 전에 PPI가 저번 달에 좀 높게 나왔어요. 3% 와이어 늘었는데 그때 식료품이 상승분이 80%였고요. 뭐 최종 수요의 뭐 3분의 4분의 1이 뭐 계란 때문에 올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란값이 웬일로 갑자기 미국에서 우리 생각해요. 계란 쌀 것 같잖아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낙농업이 발달해 있고 뭐 축산업, 농업 다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그리고 뭐 그 넓은 땅에서 뭐 계란값이 좀 문제지 하는데 일단 저희가 뉴스를 좀 많이 듣고 있는 거 조류 독감 얘기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스윙에는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조류 독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USA 투데이에서 분석한 것들을 보니까 계란 생산 둘러싼 모든 밸류에이션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뭐 사람 뭐 노동력부터 뭐 물류비부터 뭐 히팅 뭐 다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갔다. 그리고 닭 키우는 환경을 좀 규제하는 법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닭장 가보면 좀 사실 닭의 권리에 좀 부합하지 않게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좀 강하게 규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좋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옛날처럼 막 싸게 만들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의 증가도 얘기합니다. 수요도 지금 20년째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계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대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계란의 쇼티지가 지금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조류독감 이런 건 순식간에 갑자기 허물어질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뭐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커피 가격이 또 굉장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카페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께서 되게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게 가 생각보다 좀 그래도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원두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서너 배로 올랐는데 이 커피가 왜 올랐냐? 일단은 여기도 기후적인 요인이 있어요. 주요 생산지가 우리가 알던 브라질이랑 이제 2등 베트남이잖아요. 뭐 브라질은 너무 가물어서, 베트남은 너무 홍수가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도 또 모든 인플레이션 요인과 마찬가지로 수요 증가 요인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전 세계적인 커피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이런 공급 제한 요인이 생기면서 뭐 커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피가 그러면 다시 심으면 된다. 근데 묘목 심으면 5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심어서 해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기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제가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런 건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스티키하기 때문에 미국 페드에서도 연준에서도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좀 확 부각된 요인들에 대해서만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인 기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또 다음 기회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14일에 이제 PPI가 발표되고요. 1월 15일 밤에 CPI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할 때도 있고 안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안정돼 있고 뭐 개별 종목 어떤 회사 성장 중이야 이게 시장에서 주요 화두일 때는 뭐 인플레이션 발표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종일 출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화두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 인플레이션 발표를 꼭 봐야 돼요. 이게 꼭 제가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하회할 경우에 반등의 트리거가 돼서 다시 성장률 살아날 수도 있고, 이게 여기서 또 상회해버리면 아 정말 인플레가 심하구나 해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인플레이션 발표 사실 저도 예측하는 부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놓겠지만 그 예측과 좀 비교를 해서 진짜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상회인지 하회인지에 따라서 그 대응에 대해서 바로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커뮤니티에 글로 또 쓰겠습니다. 저번에 ISM 지표 나왔을 때 글로 써드렸는데 이번에도 글로 써서 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요. 예,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이 발표 때 이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해서 중요한 유가를 토대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사실 이거는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관점이고요. 이 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미국 소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가격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보시면 24년 지금 뭐 1월부터 25년 1월 현재까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뭐 75불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약할 때는 60불 중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7불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년 대비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CPI의 YOY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년 대비로 유가가 많이 떨어진 때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와요. 3월에는 유가가 좀 높았잖아요. 3월 때 전년 대비 10% 이럴 때는 CPI가 3.5%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벌써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작년도 3월, 4월 이럴 때는 인플레 고려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3.5, 3.4 가면서 좀 우려를 하다가 이게 점차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월, 8월 지나서는 이 전년 대비 YOY 크로스가 전년 대비 유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에는 마이너스 7%, 뭐 9월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9월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4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8, 9월에 이제 인플레가 낮게 나오면서 연준에서도 이거 인플레 잡혔네 하면서 50bp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저효과가라서 또 축소될 거잖아요. 10월에는 마이너스 16%, 11월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축소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 12월에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유가만 놓고 볼 땐 마이너스 3%로 기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24년 말에 지금 1월에 발표하는 이번 CPI는 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에도 좀 반영이 되었어요. 이거 추정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인플레가 2.7%였는데 이번에 2.9%입니다. 컨센서스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2.9를 더 초과해서 나오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요인 외에 뭐 다른 요인까지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인플레가 높게 잡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가 높게 나오면 올해 1월에는 지금 사실 12월에 유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1월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1월에 유가를 보면은 전년 대비로 오히려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같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럼 뭐 물가가 비싼 거, 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정말로 약간 좀 어떤 부분에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주 접하는 기사가 한계 기업 파산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다 보니까 작년께 이제 집계가 됐잖아요. 작년에 뭐 파산된 기업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금리가 낮아야 저희가 본 러셀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소형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 이제 막 비즈니스 만들고 있어서 아직 떼돈을 벌거나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을 조달해서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례가 많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민감합니다. 빅테크는 반대로 뭐 현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이자 수익에 문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빅테크는 왜 떨어지냐? 떨어질 때는 보통 뭐 밸류에이션이 축소돼야 된다 이런 거나, 뭐 앞으로 인플레가 나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건데, 이 러셀 기업들은 그게 아니라 당장 내 이제 생존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러셀 지수가 굉장히 부진하게 돼요. 인플레가 부각되면. 근데 이게 한 10월, 11월까지 보면 이때 트럼프 당선이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경기 개선 기대나 뭐 트럼프 때 중소기업들이 초반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러셀 지수가 크게 올랐어요. 그랬는데 11월 25일 고점 이후에 지금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게 부각되면서 이 러셀이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먼저 더 크게 빠졌고 사실 나스닥은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아직 좀 버티고 있는데 이 나스닥도 이게 특히 레러티브 주식 중심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파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이런 걸 좀 보면 그러니까 2024년에 뭐 14년 만에 최고다. 근데 제가 그래프를 봤는데 이게 막 2024년을 보면 14년 만에 최고 막 이런 헤드라인을 뽑기는 좋지만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23년 대비로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21년, 2년은 굉장히 경제적 완화기였기 때문에 완화기 이후에 뭐 좀 작았던 거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평균 수준가 물론 높긴 높은데 이런 뭐 파산이 증가하긴 했으나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한계 기업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 피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파산을 막기 위해 무슨 법정 조치를 하고 이런 데들이 파산 기업의 2배수로 이미 늘어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는 거는 금방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대해 얘기했고, 인플레이션 뭐 지표 우려나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나 이런 내러티브 주식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여기에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조금 오랜만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작년에는 연 중반에 주가가 떨어질 때도 뭐 리세션 우려가 갑자기 부각되고 인플레가 너무 빨리 빠진다 막 이런 우려로 오히려 빠진 거였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거는 거의 뭐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는 성장주 고밸류션 주식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기억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뭐 현금 비중 관리나 위험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굉장히 소외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 산업에서 기회가 있는 종목들은 이 기회에 한번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가 단지 유가 상승, 이런 유가 하락, 이런 커머디티 움직임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LNG 수출이라는 미국의 LNG 수출, 미국의 LNG 점유율 증가라는 큰 흐름에 있는 주식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LNG 뭐 터미널을 만들고 LNG를 미국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그래서 그 수혜를 이런 정책적으로 2년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좀 보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발전 수요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LNG 관련 기업들을 계속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EQT를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뭐 셰니에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또 LNG를 많이 갖고 있는 뭐 옥시나 뭐 워렌 버핏이 많이 투자하는 옥시나 뭐 이런 대본이나 뭐 이런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뭐 쉐브론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분석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글부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 비중 확보와 함께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좋아하던 성장주 이외에 그런 뭐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14일 밤, 15일 밤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플레가 발표할 거니까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맞춰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가져간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발표 후에 알 수 있잖아요. 그 발표 후에 제가 바로 글을 올려드리면서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꼭 구독해 주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뭐 쇼트를 뭐 공매도를 주식을 다 팔아라 막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납니다. 좀 뭐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을 때는 막 무조건 뭐 이거 성장주 사자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꼭 무슨 빠진다 오른다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대의 주도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환경이면 인플레이션 주식이 주도주인 거죠. 22년에는 워렌 버핏이 막 당시에 투자했던 인플레이션 에너지 주식들이 상장 주식들이 막 주도주가 돼서 올라갔어요. 방산 주식들이 올라갔죠. 이런 주도주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이 역방향으로 시장을 공매도하는 베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베팅이라기보다는 이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현금 많이 확보하고 위험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런 포트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섞어서 갈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CPI가 또 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같이 또 보시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확실히 뭐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선행주가 다 같이 올라갈 때가 대형주 올라갈 때가 저희가 편하고 수익 많이 낼 수 있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욱 좀 이렇게 열심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계속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 이슈든 아니면 뭐 기업에 대한 얘기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답변 드리면서 같이 이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위기를 극복하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뭐 쇼세기라기보다는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저점 매수를 하려면 위기를 먼저 잘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